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2번 정도 공지해드렸는데 무비신의 영화방이 소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소모임을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가 신청,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아직 예상한 것보다 훨씬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스폰서를 해주시겠다 이런 제안을 몇 번 받아서 어떻게 소모임을 이어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순 정도에는 확정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회차로서는 114방 또는 115방에서 그 오프닝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공식 메일 dps1438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일 내용에는 간단한 자기소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 나이나 이름 이 정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메일들에서는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용이 없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건방지게 참여할 테니까 열심히 만들어봐라 이런 메일 주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관심이든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11월 중순 114방이나 115방 안에는 확정 공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인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기사 철기사 오랜만입니다. 유기사입니다. 남기사입니다. 예, 저희 어벤져스가 모였어요. 이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정말 4명 모이기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기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니 기사는 누굽니까?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전에 제가 랑기사랑 둘이서 한번 방송하고 무간도였죠? 네, 무간도 방송 그리고 처음이네요. 아주 차분하십니다. 오늘. 네. 차분하다기보다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세상이 싫죠? 굉장히 싫어요. 약간 오늘 추남 버전이에요. 머리 색깔부터 해서. 가을 춥니다. 네. 추노가 아니라 추남인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딱 한 명만 걸려 하여튼 남기사님 오늘 2번째 방송이죠? 그러게요. 네. 오늘 2편 녹음할 건데 어떻게 또 선뜻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파케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나요? 첫 녹음 이후에? 참 난감한 질문을 했는데 애정은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어때요, 집에 가긴 싫고 네. 이분이 되게 소일거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소일거리 이런 거. 소일거리만. 일 벌리는데 일가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 벌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방금 들어보니까 이 얘기 해도 되나요? 남기사님? 저희 순댓국 먹으셨던 얘기? 제주도 얘기? 안 됩니다. 안 그거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건 사실 근데 예. 듣는 분들한테는 처음이세요. 네. 그 전에 녹음을 한 게 있는데 그 네. 편집 안 돼가지고 아무도 안 됐잖아요. 이게 먼저 올라갑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애매하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 남기사님. 그때는 반백수였는데 지금은 계약직으로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프리랜서죠. 네, 프리랜서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반백수였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프리랜서의 네. 영화인이라고 하기에는 영화 쪽 일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네. 남기사님 2번째 만남인데 첫 번째 만남과 옷이 똑같아요, 오늘. 아 진짜요? 오, 나 상상도 못했는데. 똑같죠. 저 기억나셨죠? 네? 아니 저는 없었어요. 그때 없었죠. 그래서 되게 한결같습니다. 네. 그 만남이 한 달 전이라 나도 옷을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 또 오늘 만기사님 만나셨잖아요. 네. 랑기사님이 오늘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끝까지 저희와 컨택을 하면서 오고 싶어 했지만, 끝까지 시간이 좀 안 맞아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어요. 지금 거기도 지금 난리죠? 지금 네. 왜냐면 전쟁 났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딱 수능 얼마 안 남은 시기잖아요. 아, 완전 바쁠 때예요. 그분이 또 원래 생업이 이 가르치시는 분이라 네.
시신성이 강한 분이시라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도 세상이 싫겠구나. 왜 이렇게 세상 싫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 원래 세상이 구동통합디다. 맞죠? 네. 그래도 저희 한번 오늘 이번 녹음 좀 신나게 해봐요. 세상은 더러워도 저희 녹음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남 기사님, 저희 어떤 영화죠? 이번 영화? 네, 그 15주년을 맞은 공동경비구역 JSA를 하게 됐고요. 네. 왜 갑자기 저한테 넘겨서 제가 멘트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어쨌든 공동경비구역 간략한 소개? 예고편 듣기 전에 간략한 소개?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남북 분단의 이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 미스테리한 사건이 메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코미디도 있고 뭐 스릴러도 있고 약간 뭐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추리물 비스무리한 되게 많은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한번 예고편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스 군본부단 소령 소피장이에요. 그냥 가면 어떡해! 너 가라앉지 않았어, 이제. 살려주세요. 이 남은 하란 뭘까요? 저쪽에 있을 힘가 없어.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제5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거죠.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뭡니까, 이게? 내가 이 나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네. 이 양치용병 데려놓아.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으셨어. 싸야 돼? 수영아, 총 내려봐라. 예, 예고편 듣고 오셨는데요. 류 기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간략하게 영화 15년 전 영화지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줄거리 좀. 이 영화 사실 너무 유명한 영화고 뭐 줄거리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또 이제 어린 연령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굉장히 묘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병헌이 총상을 입고 진짜 절묘하게 군사 분계선 딱 가운데서 허리 아래는 북한에 걸쳐 있고 허리 위는 남한에 걸쳐 있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또 북측에 경비병 한 명 죽었어. 그 죽은 애가 또 신하균이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굉장히 군사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막 유엔이 개입돼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척합니다. 그래서 그 파헤치는 그 유엔에 어떤 소속돼 있는 장교로 그 스위스 사람인데 약간 이제 한국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역할로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그쵸. 스위스 사람. 네. 그래서 스위스 소령 소피라는 약간 소피장. 소피장 한국말을 갔네요. 예. 그분이 이제 이영애 씨죠. 예, 이영애 씨가 그래서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막 사건을 파헤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북 군사들이 그 분단을 장벽을 넘어서 막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맞죠. 우정을 나누고 막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려고 굉장히 이영애 노력하지만 사실 나온과 북 둘 다 실체적인 진실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맞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액션만 취하고 파헤치는 액션만 취하고 결국 사건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작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영화를 녹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철 기사님이 간략하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영화가 이제 개봉 15주년을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뭐 재개봉을 하면서 또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랑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랑 이렇게 인터뷰 조금씩 딴 게 이제 홍보 영상이 풀리면서 제 눈에 들어와서 그냥 이걸 해보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뒷이야기를 또 살짝 해드리면 이게 JSA가 명필름 그때 이제 명작 기념작 거기에서 상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박찬욱 감독님 GB가 있었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그 영화 감독들 에이전시가 있는데 거기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시네마포그래피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감독 중에 제가 알기로 김주훈 감독님이랑 박찬욱 감독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애들은 감독도 연예인이야. 그래서 이런 GB 일정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감독이 어쨌든. 근데 미국 그 에이전시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GB를 할 수 있는. GB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명필름이랑 관계도 있고 그 박찬욱 감독님이 아주 정말 선뜻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영화, 예를 들어서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들 모셔다가 이리저리 막 GB 행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GB나 이런 활동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를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마스터링이죠. HD로 원래 필름으로 찍었던 거를 이제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리마스터링을 한 거라서 확실히 좀 다르고. 역시 남 기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약간 아주 이 생뚱맞아. 저희 팟캐에서 약간 부족했던 영화적 상식, 약간 영화 레퍼런스를 풀어주시고 계셔요. 저번에 그 본 시리즈 아직 릴리즈는 안 됐지만 그거 녹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평생 릴리즈가 안 된다는 거. 무슨 시리즈 하셨어요? 약간 산삼주 같은 느낌이에요. 네. 산삼주. 읽었다. 그리고 근데 이 영화가 지금 15주년 기념으로 해서 재개봉을 했는데, 뭐 박찬욱 감독도 박찬욱 감독이고 이병헌도 이병헌이고 송강호도 송강호인데, 중요한 건 명필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명필름이 한국 영화 산업에서 어떻게 대들보 같은 좀 존재잖아요. 대기업이 판치는 지금 영화판에서 끝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좋은 영화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 영화사가 얼마 전에 15주년이 돼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명필름은 15주년이 넘었죠. 네, 명필름 넘었죠. JSA가 15주년이고. 그럼 명필름 기획전 뭐 했던 건 뭐예요? 20주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영화계 기라성 같은 제작사가 명필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작사는 대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제작은 안 해요. 제작사 중에 대기업이죠, 명필름. 명필름. 그러네. 제작사 중에서는 명필름이 대기업이죠. 흥망성쇠가 진짜 있는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명필름 요새 좀 어려워요. 남의 회사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명필름이 아니야. 아는 사람 다 알아. 아니 우리도 알고 요즘 뭐 찍었지 명필름이? 최근에 카트 망했죠. 오피스 망했죠. 오피스는 명필름 거는 아니구나. 그게 화장. 화장이 거의 거구나. 그냥 뭐 뜬 것만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건축학개론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이후로 명필름이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받은 거는. 근데 참 이런 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명필름이라는 회사가 정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순전히 그냥 어떤 흥행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 예를 들어서 카트 같이 어떤 사회 고발적인 영화도 만드시고. 오피스도 나름 그런 철학이 있어요. 오피스는 여기 건 아닐까요? 아니랬죠. 아닌데, 예. 죄송해요. 그리고 근데 좀 해요. 오피스도 어쨌든 이게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리틀빅 픽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작사 10개 정도 되는 제작사들이 각자 5천만 원씩 이렇게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 이제 공동 투자 배급사인데,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런 자본에서 자꾸 휘둘리던 제작사들이 이제 좀 힘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 좀 내고, 그런 아주 되게 좋은 뜻으로 설립한 회사에 가 만든 영화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 배급한 영화죠, 오피스. 그러니까 어쨌든 그 10개 회사의 출자사 중에 한 회사가 바로 명필름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있었고 갔다 오셨잖아요, 주 기사님. 아, 네, 저 갔다 왔죠. 그때 통화 연결했는데 뭐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겠네. 나갈 거예요? 영필님이 요즘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맞아요. 맞죠, 명필름 맞죠. 학교. 네. 맞아요. 뭐 굉장히 많죠. 여러모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기업으로서의 숙명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명필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영화 전반에, 영화계 전반에 지금 명필름 출신 정말 PD님들이랄지 뭐 감독님은 명필름 출신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 명필름 그 뭐 마케터 분들 뭐 어쨌든 인큐베이터 같은 거. 맞습니다. 예, 한국 영화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영화가 만든 JSA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재미도 있지만 어떻게 시대상을 잘 담은 영화인 것 같아요. 시대적 분위기를 잘 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의 물꼬를 그 한창 김대중 정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영화계에서도 약간 그런 시도 같은 영화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권이 김대중 정부 맞아요? 2000년도에 나왔어요. 2000년도에 나왔어요. 아까 남 기사님이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JS 전에는 북한을 좀 달갑게 좀 긍정적으로 그린 영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북한 다음 영화 있긴 있었어요? 뭐 실이라든지 실. 뭐 그 외에도 뭐 간첩 리철진. 맞아요. 뭐 조금 안 좋은 쪽으로만 많이 다루다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적이었죠. 그냥 일방적인 적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이병헌이 형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한민족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이거 같은데 너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죠. 맞죠. 명대사들도 많죠. 쪼고빠이? 김태호 딱 처음 넘어왔을 때 송강호가 딱 안아주면서 따뜻하구만. 난 그 고소영이 되게 고소요? 지가 저희 김태호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직업을 탁 맞다. 고소영 씨가 딱 맞다. 이병헌만 혼자 표정이 웃는 아주 그런 어떤 근데 이번에 근데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고소영이 여자친구라고 설정상 나온 게 아니고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 여자친구인 양 뻔뻔하게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자기가 지금 많이 그거 맞아. 이번에 본 거 이번에 진짜 알았지. 몰랐어? 나 어렸을 때 이걸 맨 처음 극장에서 봤을 때는 역할이 그 형이 고소영이 까메오인가 알았어? 보다 사진 까메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여기서 옆에서 키득거리는 거잖아. 난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나 15년이 지나서. 되게 15년 전 미스터리가 풀렸네요. 아직 그때 모르는 걸 몰랐던 걸 깨달은 거지. 그때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렇게 돼요? 진짜 오래간만에. 되게 진짜 명대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안에. 그 지뢰 밟고 딱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너무 좋고, 명대사. 누가 가까이 오지 말랬지, 이거 그냥 가라 그랬냐. 그것도 너무 좋고. 네, 이 영화가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박찬욱 비긴즈 같은 영화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전에 그 전에 뭐죠? 영화 세월간인가? 그 전에 이제 해는 달이 꿈꾼단가 그 이후에도 뭐랑 있지 않아요? 삼 김민종이랑 이경영 씨랑 나오고. 네. 셋이 나와서 세월간 뭐죠? 삼총사인가? 삼총사였나? 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 이승원 나오고. 그러니까 이승철 나오는 이승철 나온 그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 영화 개봉이 전에는 진짜 박찬욱 감독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다들 그랬어. 그리고 이 감독을 이거에 쓸 배짱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튄다 하는 지금처럼 막 스타 감독이 있던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정말 몇 명 강재규 감독님이라든지 뭐 그 당시를 주름잡던 감독님들을 제외하고는 신인들이 되게 많이 발굴되던 시기죠. 이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김용화 감독님도 이때 나오시고 누구 어떤 감독? 김용화 감독님. 그러니까 이때 막 쏟아졌죠. 2000년대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스타 감독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작품이나 또는 어쨌든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데가 요때니까 2000년도 요때. 맞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약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었던 그 학번 때 감독들이 이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 데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계의 주류가 됐죠. 박찬욱도 그렇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봉준호도 그렇고. 봉준호는 민주화 이후 세대지. 87학번 이후 세대지. 어쨌든 그런 계통이나 약간 흐름을 갖고 있고 그런 사회적 시선이 담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이 제 큰형님 같은 느낌. 맞죠. 박찬욱 시대의 비긴지를 알린 영화였죠. 아까 한철 기사님 말대로. 그것도 그렇고 배우들도 솔직히 송강호랑 그렇죠. 배우도 맞아. JSA를 통해 가지고 확고하게 이제 주연급으로 올라서 그렇죠. 저는 가장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하균이 아 맞아. 이 영화에서 신하균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신하균의 발견 같은 영화. 너무 다시 봐도 다시 보는 말에 다시 봐도 가슴이 벅차는 어떤 그런 맞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요즘은 왜 이렇게 되셨을까? 요즘에 너무 이상한 드라마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많이 찍고. 드라마는 그나마 잘 됐어. 잘 됐나요? 그 저기 늙었다가 다시 된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게 그나마 잘 됐지. 그것도 영화가 줄줄이 안 됐지. 빅게임이었나? 요즘은 좀 빛을 잃으신 것 같아서 빅매치 가슴이 아픈 그 저기 뭐냐 그 엄청나게 그 힘든 그거 하나 있었는데 사극이었는데 무상 나오는 거. 순수의 시대. 순수의 시대. 야한 거 엑기스로 막 떠돌다니는 그것도 순수의 시대. 설기사님 혹시 근데 이게 사실 모티브가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맞죠?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소설이 있지 않나? 소설의 원작이긴 한데 또 그 소설의 모티브가 된 게 우리 전에 말했지 않았나요? 김은중이 사건? 네. 아니야 김은중이 사건 다른 사건이고 이거는 네,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이야, 도끼 살인 네. 사건. 그래요? 이거는 판문점 도끼살인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직접적인 그렇죠. 김은중이 사건은 그 군 의문사 그거 따는 거야. 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처음 들어보네. 그게 70년대. 나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소설 원작인데 소설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짧은 영화로 나올 수 있는 소설이 아닌데 현대 부분만 재해석을 해가지고 찍은 게 이 영화인 거고 그 원작은 되게 길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메인 주인공이 거기선 소피예요. 그리고 그 소피가 소피란 이름도 아니고 그 남자예요. 여자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여자로 바꾸고 이제 소피란 이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판문점 도끼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럴 거야 아마. 이분이 미군이 죽었어. 미군이 네, 도끼에 맞아가지고. 무슨 하여간 북한을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나뭇가지가 있었나? 나무가? 그거를 뭐 쳐내고 그런 거 가지고 하여간 건드려가지고 심기를 북한 애들이 도끼 들고 와가지고 맞아. 미군 애를 죽여버렸어. 네. 도끼로 찍어서. 네, 맞아요. 그 이제 나무가지가 15m 되는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시야를 가리는 거지.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그거 옥신각신. 뭐 별것도 아닌 그거를 이제 근데 그 사건이랑 이 영화랑 어떤 모티브가 있는 거지? 근데 영화 초반에 언급이 나오긴 해. 도끼 사건의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구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전 김은중 사건인 줄 김은중의 알았는데, 사건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김준희 사건은 저기죠. 그 저긴데 김은중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군 의문사 사건인데 그거는 지금 영화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저기 아버지의 전쟁인가? 그게 영화 되고 있어요? 네. 그거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계속 뭐 대뜻 굉장히 시나리오가 오래 돌았거든요. 저 이거 영화 오늘 다시 봤는데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첫 장면에서 그 부엉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랑 날짜를 알려주는데 시간이 2시 16분이에요. 2시 16분 2월 16일 뭔지 아세요? 2월 16일? 이거 뭐야? 뭔데요? 김일성 생일. 정말요?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좌빨 약간 몰아가는 그런 거야. 이게 되게 나는 종북 좌빨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마더를 보면은 그 무슨 살해하는 장면을 보면 달력이 그 용산 참사 있었던 거기 1층 금은방 무슨 가게래요. 그걸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진짜요? 이게 의도적으로 하신 거냐라고 봉준호 감독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도를 하셨던지 안 하셨던지 간에 그거를 찾아내는 아니 그걸 감독님이 그렇죠. 네 의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거는 연출부가 갖다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누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라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생일이 2월 16일이거든요. 네. 태생이 종북 좌빨이네. 되게 유명한 거라는 거 아시죠? 이러세요?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저희 천동음 했을 때 되게 종북의 냄새가 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 이런 식이라고 몰아가는 게 그런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또? 그러니까 딱 눈에 띄더라고.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종북 좌빨이네. 이렇게 모르고 가는 거지. 이놈 세상이. 에이. 제가 김은중을 찾아봤는데 빨리 봐봐요. 김은중을 찾아봤는데
일어난 게 98년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작 단계가 말이 안 되는 소설이 나오고 영화화 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그거라서 아마 저 잘못 김은중의 사건은 뭐냐면 군 문무사 사건인데 자살 처리된 사건이에요. 근데 화약 흔이랑 이런 게 지가 자살을 할 수 없는 각도로 막 돼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돼 있어. 손에 막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쏘는데 내가 내 손을 왜 막아?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근데 내가 왜 헷갈렸냐면 그 김은중의 사건도 파문점에서 일어났지. 용의자들이 그 사병 애들인데 걔네가 그 북한 애들이랑 왕래를 했던 그 정황을 김은중이가 알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사건이 일단 그래서 죽였다는 이게 이제 그 요즘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창 그거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제대로 다뤄가지고 제대로 들었죠. 예, 뭐 얘기는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네. 그럼 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본 영화 스스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저는 우선 JS가 박찬욱 감독님의 베스트라고 봅니다. 왜 솔직히 지금 나오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이 좋아할 사람은 그러니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수 있는 그죠. 어느 순간부터 맞아. 영화인 거고 좋아할 분들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올드보이 아니면 JSA인데 올드보이는 어쨌든 만화책이 뭐 제대로 된 만화책이 있는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일부분만 가져와서 각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난 JSA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네요. 유기선님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제가 감독님 영화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JSA. 네, 근데 좋아하는 작품이 JSA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작품은 박쥐. 네, 박쥐. 근데 박쥐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어떤 뭐랄까 작가주의로 빠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박쥐가 승인이 잘 안 됐죠. 저는 그 시작은 금자씨가 아닌가. 금잡시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 그 흥행도 되고 작가주의의 어떤 시초를 보여주신 건 금자씨가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 맞아. 저기 사이보그도 그렇죠. 사이버가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 레이니즘 형이 맞아. 프로록 듯이. 은근히 기억속에 잊혀진 영화. 설계사님. 저는 복수의 나이 거죠. 복수는 나니까. 저는 복수 3부작이 또 복수 좋지. 저는 그분의 야망이 복수는 날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데 올드보이를 하지 않은 전화해 보게 된 인간 아닙니까? 복수는 나올 거에서 아킬레스건 자르는 장면 있잖아요. 정말. 그 정기 고문하는 거 있잖아. 어린 나이에 몰래 막 DVD 방에서 막 빌려서 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럼 저도 셌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 단편 중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 최고의 작품이에요. 저도 영화를 찍으려고 준비를 했을 때 항상 모티브를 삼았던 그 영화가 그게 언제죠? 99년도. JSA 찍기 전에 박찬욱 감독님이 또 비디오방 주인으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때 한참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장례식장에 어떤 한 시체가 와요. 근데 그것도 되게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요. 뭐더라? 삼풍백화점 붕괴였나? 성수대교 붕괴였나? 그것 때문에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가 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 시체에 자기가 부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부검자 이 사람이 심판을 막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원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천재지변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마치 솔로몬의 선택처럼 진짜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끼어안고 있었고 시체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다른 부모들은 죽고 그러니까 어떤 또 맥락이 있어가지고 죽게 되고 진짜 부모는 애를 살리려고 다 하다 보니까 뭐 좀 어떤 공간적으로 뛰어넘게 돼가지고 그 애를 살아남고 약간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짧은 15분짜리인데 진짜 철학적인 것도 있고 막 선택, 성과, 악의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랬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JSA에서. 뭐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배우. 저는 아무래도 우리 변사마가 안타깝습니다. 변사마. 네. 오늘 JSA 다시 보는데 그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분 누구죠? 이병헌이랑 같이 나오는 김태우가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병헌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군사 기밀을 넘긴 거 아닌데 뭘 그렇게 죄책감을 가져.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불륜은 참. 그 사람이 한번 안 되는 절묘하다. 대단하지 않았을까.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말이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냥, 아니 뭐 네. 최상천지가 다 하는데 뭐. 그래놓고도 아직 잘 사는데 네. 걔도 참 뭐. 배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지도 알아서 하겠지 뭐. 상상도 못해. 와 진짜. 네, 이런 대사들, 야 이게 진짜 네. 타임머신을 딱 돌리면은 걔 진짜 소름 끼치겠다 네. 진짜. 이거 페이스북 캡처해서 올리고 싶어. 진짜. 와 내가 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사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참 아까운 배우긴 한데 좀 그러네요 사실. 이거 어디까지 배우의 사생활을 용납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변사만은 참 원래 추문이 끊이지 않던 배우잖아요 사실. 참. 뭐 우리가 걱정하구나. 아무 걱정 안 하는 세상에 제일 멍청한 짓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 만약에 헐리우드 배우였으면 변사마가 그렇게까지 막 질타를 받거나 그래, 그러진 맞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 나 이제 내부자들까지 안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내부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변사마 그 안티들이 슬슬 평점대를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왜 좋다는 평이 나와가지고. 와 그 예고편이 기깔 나더만요. 네. 나름 경쟁작인데. 됐다. 몰라. 배우가 연기만 잘하면 되죠 사실. 네. 네. 배우가 또 연기만 잘하면 되는 게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니까. 배우는 연기도 잘해야 돼. 연기도 잘해. 연기력을 유지 못하는 게 더 문제죠 사실. 사실 그렇지. 그러네요. 네. 당 기자님 또 혹시 또 JS에 관한 비화, 뭐 영화적 뭐 추억 같은 비하보다는 저는 이 영화 때문에 저는 김광석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걸 빼놓을 뻔했네 우리가 또. 당연히 남기사님도 그때 진짜 어렸을 때 나 어릴 때 있는데 그 노래가 되게 그러니까 그 영화 곳곳에 나오잖아요. 긴장감이 있을 때도 나오고 아닐 때도 나오는데 되게 잘 어울렸고 맞아. 이 노래는 누구 노래지?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가수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그때 처음 김광석을 접하게 되고 다른 노래들을 들으면서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가수였죠. 그러니까 여기 유지한 노래도 나오지 않아요? 네, 유재하 노래 나오죠. 그 당시에 뭐 이제 뭐 김현식 씨 뭐 노래라든지 뭐 녹음해달라는 식으로 막 얘기한 그 당시 가수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내가 있을 때 이제 H.O.T 외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렇지. 그런 거에 나는 더 빠져 있을 때였고 아니면 뭐 힙합 뭐 좋아하는 사람 드렁큰 타이거라든지 막 이렇게 좋아했던 때에 김광석은 되게 신선했어요. 특히 우리 주변에는 팝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 되게 많았었고 맞죠. 팝 안 좋아하면은 가요 좋아하면 무시당하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김광석 씨의 노래는 정말 우리 가요계 한 줄기 빛 같은. 난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김광석 노래가 이 영화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때가 있고 부정적인 그들의 우정이 깨지는 부분 그리고 그들의 우정이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절묘하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갖다 붙여놓은 게 되게 잘 어울려서 그때 MD 시절이죠 MD MD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김광석 노래만 넣어가지고 이제 항상 들었었던 기억이 있었죠. MD. 그렇지 고등학교 때니까 MD 맞아. MD가 막 나왔을 때였어. 저도 이 영화 통해서 김광석 씨를 알았던 거 같고 아닌가? 그 전부터. 참 좋은 영화예요 정말. 좋은 영화. 다시 보니까 미장센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사용한 거. 근데 되게 달리 같은 것도 되게 잘 쓴 것 같고 뭔가 컷 이런 거 나누는 것도 되게 세련되게 잘 나누는 것 같아요. 막 옆에서 사이드로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영화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 리포터 같은 걸 내느냐고 다시 볼 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컷을 끊지 않고 계속 돌린다라는 게 되게 화합하고 있을 때는 맞아요. 그냥 쭉쭉쭉 돌리다가 이제 싸우기 시작할 때 갑자기 컷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OS를 건다고 그러죠. 이게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원형 달리로 쭉 돌리거나 아니면 원테이크로 그냥 찍어버리거나 아니면 멀리서 그냥 보여주거나 이러고 마는데 맞아. 근데 딱 그 분단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둘이 딱 갈라져야 될 시점에 갑자기 컷을 나누거나 혹은 긴장감을 줄 때만 컷을 나누거나 대박 맞아. 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필름 시대라고 하잖아요. 필름으로 찍던 시대에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야 되고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해도 다 돈이니까 이제
맞아요. 초당 이제 200 얼마씩 던지는 거니까 길 밖으로 역시 남 기사님.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남 기사의 시선. 좀 약간 유기선 유레카 거의 수준. 유레카 수준이에요. 진짜 와 연기사 이런 역할이네. 남 기사님 여기서 좀 캐릭 잡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 근데 그 달리신이 그 사실은 박쥐에도 나오고 엄청 많이 쓰이는 신이잖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 영화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그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진짜. 사실 네. 또 대한민국 영화는 현장 편집 기사가 망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그게 그런 거지. 필름 시대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 왜냐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민 철저한 컷에 대한 연구를 맞죠, 하고 맞죠. 찍는데 어느 순간 이제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현장 편집이라는 게 바로바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단 찍어보고 보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이거 아니네? 다시 찍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를 찍는 것들이 가벼워지고 어떤 그런 그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시내 21 이번 달 호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네, 권혜유 씨가 이제 데뷔한 지가 꽤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이제 옛날 영화판이랑 지금 영화판이랑 무엇이 달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90년대 중반부터 현장에 모니터가 도입됐다. 그때 카메라 독점 권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배우와 스톱이 감독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완전무결한 프레임에 신처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막내까지도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는 게 영화판의 현실이다. 뭐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만 여전히 감독의 결정권에는 대항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구조가 투명해지면서 오히려 필름의 신성성이 깨졌다. 뭐 일단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권혜호 씨 말은. 옛날부터 지금이 그러니까 맞죠. 여기서 뉘앙스는 이런 걸 빗대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민주성 뭐 이런 걸 다 빗대서 좋은 걸로 결론냈는데 그 얘기를 하셨구나. 약간 이건이 상반되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 고민이 그러니까 뭐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감독님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뭐 조감독이나 연출부를 할 때는 되게 슬플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 찍어버리고 가실 때 그 이제 고민 없음이 느껴질 때는 조금 그렇죠. 좀 이렇게 씁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는 이제 대기업이랑 연결을 지으면 이렇게 몇 개를 감독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주변에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슬프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감독한테 조금 더 저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사람이 어쨌든 연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감독이 그런 정말 감독다운 감독이 되려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제가 일단 어떤 반열에 오른 감독이 하나인 거겠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님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찬욱 감독님 이 정도 뭐 지금 또 한창 잘 나가신 최동원 감독님 이런 감독님급 되면 사실 뭐 옆에서 하는 얘기 필요성이 안 써도 돼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런 감독님 중에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 보면 현재 그 상황에서도 진짜 쓸데없는 컷을 절대 안 찍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또 더 추앙받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감독.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다 보면 되게 의존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쉬워지니까 필름으로 찍을 때에 비해서는 약간 유혹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찍어놓고 그러니까 고민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안고서 편집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디지털로 변하니까 찍을까? 이거 한 컷만 찍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는 돼요. 유혹을 되게 많이 받긴 하죠, 솔직히. 하게 되면 찍다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하시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필요 없는 컷 안 찍는 걸로는. 그게 되게 좋은 거고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유혹은 되게 많죠, 솔직히. 너무 편해졌으니까 이제 찍기가.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딱 그런 거에서 확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확신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마스터샷을 많이 찍는 사람들 보면 현장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아. 왜냐면 촬영이 길어지거든. 그럼 사람들이 또 찍고 또 이렇게 많이 찍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어떤 운명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배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이 저는 조금 더 좋은데 그 이유가 약간은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딱 요 장면에서 몰 때 몰고 힘 뺄 때 힘 빼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스터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연기하시는 걸 보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배우가 아니어서. 확실히 연기가 JS 보면은 정말 정말. 그런 어떤 응집된 그런 게 보여요. 김태우 총 때. 영애 누나. 이영희 씨. 영애 누나는 살짝 딸리긴 그렇지, 했지. 연기력보단 그때는 비주얼 라이트. 첫 장면에서 그냥 처음 딱 등장하시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그냥 송강호 진짜. JS 보면서 다시 보니까 판문점이라는 되게 선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딱 그걸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되게 익살스럽게 잘 풀어낸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사도 그렇고 막 초코파이 대사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박찬욱 감독의 센스도 진짜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 엔딩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엔딩도 마지막 좋고, 흑백 사진. 그거 그 당시에 그거는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했지? 와, 어렸을 때 진짜 진짜 신기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우리 한국 영화계 한 페이지다. 딱 그거 한 장면이 진짜. 알고 보니 다 그 자리에 네. 있었다. 와, 정말. 근데 되게 함정은 이거 앞장면에 나오잖아요. 신하균이 지나가는 장면이 없어요. 맞아. 거기에 맞아. 없어. 없는데 엔딩에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익살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명장면, 명대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떼놓고서 지금 시대에 만약에 똑같이 연출을 했으면 사람들은 다르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오글거린다, 진부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건데 진부하면은 확실히 있더라고. 요 당시에는 되게 혁기적이고 되게 웰메이드지. 이런 대사들을 좋아했었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우 지금 내가 말하면서 소름 돋는 이 말도 안 되는 오글거림. 따뜻하구만. 이거.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오글거리는 건데 연기를 되게 잘하신 거죠. 연기를 되게 잘한 거고 연출을 되게 잘한 거고. 그리고 어떤 아날로그 감성의 마지막 그 최정점을 찍는 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토리버스의 무서움을. 오토리버스는 뭐죠? 이게 자동 A면이 옛날 테이프 A면이 다 끝나면 얘가 체크아웃하고 B면으로 지나가서 확 돌아가잖아. 그거만 없었어. 그거만 없어서 이 사단이 안 나지. 사단이 안 나는데. 그치. 진짜. 그것만 없었어도. 결론의 범인은 카세트다. 범인은 김광석에서 김현식으로 넘어가는. 그 메탈 그게 김현식 노래인가? 왠지 김현식 노래였던 거. 모르겠어. 아무튼 갑자기 메탈 음악이 나오는 바람에 그 맞아요. 사단이 네, 나오는 거 네. 아니에요? 오토리버스. 오토리버스. 정말 결국에 문제는 오토리버스였어. 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 모이니까 좋네요. 할 얘기도 많고. 추억이 좋은 영화들. 있는 그러니까 네. 추억 있는 영화야. 빨리 진행하시죠. 네,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갈까요, 슬슬? 네, 그렇죠. 이제 이 영화 다들 추천하시잖아요. 제일 편하지. 이거. 그러면서 추천을 하니까 추천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또 추천해줄 수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설 기사님. 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혹시 그러면 유 기사님. 그러면 네. 저는 이걸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어떤 시대상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남북 이산 가족 맞죠. 성공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 정권, 이 직전 정권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일로였습니다. 정말 계속 그러다가 지금 요즘 다시 약간 훈풍이 불긴 하는데 그 훈풍 불기 직전에 진짜 살벌했잖아요. 뭐 몇 시까지 그거 뭐 안 하면은 확성기거 안 치우면은 뭐 도발한다 그러고 근데 그 이후에 약간 또 급물살을 약간 탔는데 다 계획된 거죠. 계획된 거로 봐야지.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남북 관계가 정말로 지금 정권 들어서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북측이든 남측이든 자기 정권의 어떤 유지나 재창출을 위해서 이용이 되는 건 거죠. 사실 어떤 그 정권을 제가 뭐 맹신적으로 이렇게 뭐 일반 다 그냥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김대중 정권이랑 그 유지를 이어받은 어떤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는 지금까지 갔었어야 되죠. 처음으로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정말 한 민족이라는 어떤 그 틀을 안에서 그렇게 정말 그 상시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이고 무슨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그런 관계 개선을 도모를 했던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정말 남북 관계가 갑자기 정치 팟캐스트. 아니 근데 그런 상황 여기준 씨가 생각나네요. 네. 근데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JS라는 작품을 통해서 뭔가 다시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 기사님은요? 저는 이제 영화 외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영화 내적으로 그냥 재밌는 영화는 재밌다. 그냥 뭐 내용이 좋은 영화는 솔직히 뭐 개연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냥 희극과 비극이 되게 공존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와 그러니까 안에는 되게 재밌고 양쪽에는 되게 어둡고 그거는 참 이게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가까이 삶은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고 멀리서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인 가까이서 보면 비극, 그래요? 멀리서 보면 희극. 지식이 얕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되게 맞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재밌는 영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도 류 기사님 말처럼 정말 남북 관계가 맨날 통일대박 하지만 그 통일대박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각한 거고 사실 따뜻한 거잖아요. 따뜻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 한 민족이고 그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있을 법한 그런 영화처럼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남북 사이에 알게 모르게 군사들끼리 군인들끼리 소통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안 했네. 네, 군대 얘기 좀 했어요. 아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다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영화 15년 주년 됐고 또 한국 영화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다시 보면은 뭐 아까 철 기사님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철 기사님. 네, 뭐 저는 이 영화가 명필름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것도 되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고 뭐 다른 좋은 이유들은 다 앞에서 해주셔서 저는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네. 그러면 연간 추천 영화 한번 할까요, 저희? 연관 추천. 네. 철 기사님 준비하셨나요? 뭐 빨리 할까요? 네. 저 그 명필름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중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 다음 년에 명작이죠. 또. 명필름은 이런 영화를 항상 어떤 시대건 간에 그래도 어떤 시대 정신? 아니 시대 정신이라기보다 어떤 뭘 만들겠다고 하는 자기 어떤 주관이 있는 회사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런 영화예요. 임순례 감독 작품이죠. 네. 이거 못지않게 또 모든 정말 좋은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보면 굉장한 배우들이 모여죠. 캐스팅은 못해요 지금. 절대 못하지. 황정민은 돈이 많아야 돼. 황정민은 이 영화에서 처음 봐요. 그러네요. 500억 정도 쓰면 할 수 있나? 500억은 좀 오바야. 100억만 있으면 하해, 100억이면. 그 캐스팅을? 근데 막상 보면은 유승범하고 황정민밖에 기억 안 나요. 박해일 나요. 그걸 100억이면 충분히 하지. 100억이면 해요. 150억? 내가 좀 잘 나가면 100억이 하지. 그렇게 따지면은 명필름 작품 중에 조용한 가족은 진짜 500억 들어야 돼. 최민식이랑 송강호랑 최근에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류 기사님? 저는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MC라는 회사에서 대박을 쳤던 그 웹툰 원작의 간첩을 다룬 내용 뭐가 있었죠?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주연을 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에 대해서 조금 코믹하게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고 사실 그 영화는 물론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티켓 파워를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간첩 리철진 그리고 또 JSA 그거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은밀하게 위대하게 많이 보셨을까요? 영화를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네. 남 기사님? 저는 그냥 비슷한 느낌의 추억여행을 떠나자는 의미로 웰컴 투 동막고를 비슷한 유네. 비슷한 유죠. 뭐 남북의 어떤 화합 거기에 뭐 미군 신하균 있고 거기에 한창 이쁘던 강혜정 씨 그리고 그 각본을 장진
각본이 장진이고 연출이 연출 박찬욱. 다른 아니에요. 연출 전혀 다른. 아. 연출하시는 분이 그 이후로 지금 아직도 영화를 못 만든 거예요. 아니 내 뭐 하나 찍으셨는데 최근에? 아니, 번복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박 무슨 감독인데? 네 어쨌든 박광현 박광현. 진짜 느낌 비슷하네. 웰컴 투 동막골을 추천을 하고 뭐 느낌적으로 비슷해요. 그냥 보면 그냥 흐뭇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네 추천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아까 남기사님 말했던 것 중에서 필름 시대라는 워딩이 되게 꽂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서 장률 감독이라고 그 대중도포 감독인데 필름 시대 사랑이라고 박해일 데리고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필름 얼마 전에 시대에 개봉했어. 예 지금 극장 가면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보기 쉽지 않아요. 보기 쉽지 않죠. 다운받아서 보시면 네, 다운받아고요. 아무튼 필름 시대 사랑 그거 영화 추천드릴게요. 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거 녹음하고 한 편 더 녹음하려고 좀 일찍 끝내요. 저희도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어차피 그거 네. 민나영이잖아, 약간. 만나영. 아 만나영. 예, 예. 아 만약 나에게 영화 팟캐스트가 있다면. 예, 만나영. 예. 만나영.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무간도 녹음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본 시리즈가 올라갈 거예요. 곧 올라가고 그 다음에 JSA 남기사님의 두 번째 녹음 방송이죠. JSA 올라갔을 거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류기사님 또 저희 계속 공약을 가는 건가요? 류기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JSA로는 네.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제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나용에서는 그 공약 네. 실현 안 되는 거고 예, 예. 다음 편 또 녹음하려고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네. 다음 편 영화 저희 녹음하러 갈게요 이제 네. 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따 봐요. 네.